건설안전지도사 2차 실기 2022년도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문제는 5점짜리 5개 문제 먼저 정리를 해보면 안전난간 구조 및 설치 요건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안전난간 구성 요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마기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할 것. 두 번째는 상부 난간대 위치를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상부 난간대를 바닥 면등으로부터, 그러니까 상부 난간대에 바닥 면등이 있으면 이 면등부터 해서 90cm 이상 지점에 설치를 하고, 만약에 이 높이가 120cm 이하면 중간에 상부 난간대와 바닥 면등 중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부 난간대 높이가 120cm 이상이면 난간은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 설치를 하는데, 이렇게 2개를 하는데 요게 균등하게, 만약 120cm라고 하면 40cm가 되겠죠. 40, 40, 40 이렇게 균등하게 2단 이상 설치를 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높이가 더 높아질수록, 만약에 간격이 두 개로 했을 때 여기가 60cm가 이상이가 되면 하나를 더 추가라고 하는 거겠죠. 다만 계단의 개반등 측에 난간 기둥이 25면 사람이 빠질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 아니할 수 있다. 그 다음 발끝 마기판은 도구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 면등으로부터 10cm 정도 이상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당연히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난간대는요, 중간 난간대, 상부 난간대, 요거는 지금 지름이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료일 것. 그 다음에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에 지점에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보통 이제 성인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100kg 정도 라고 생각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몸무게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 성능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성능인자 5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염해, 탄산화, 알칼리 골재 반응, 화학적 침식, 동결 융해. 그리고 굴착면의 기울기. 요건 이제 보통흙과 안반으로 나뉘고, 보통 흙은 습지와 건지로 나뉘고, 습지는 1:1에서 1:1.5, 건지는 1에서 0.5에서 1:1.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굴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만약에 습지다, 그럼 여기가 1.5, 1 이렇게 되란 얘기죠. 또는 1. 그리고 습지는 1:1 아니면 0.5란 얘기고, 안반은 풍암은 1:1, 1:1, 연암은 1:1, 경암은 1:0.5 이것도 된다고 하네요. 1에 1.5. 그리고 항타기 또는 항발기 조립 시 점검사항 5가지를 쓰라는 게 4번 문제였어요. 여기서 암기를 할 때 권상을 묻고 본체에 3개를 묻고, 그러면 일단 5가지는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권상 달 때 여기를 중간에를 장기용으로 외우라 그랬죠. 장기용. 그러면 장은 장치예요. 장치니까 브레이크 및 쐐기 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권상기는 권상기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용은 이응으로 이렇게 용 와이어 로프 또는 드럼 도르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본체 3개, 본체의 연결부니까 연결부의 풀림 및 손상 유무, 본체의 부속장치 및 부속품 강도가 적합한지 여부, 부속장치 및 부속품 심한 손변부, 손상, 변형, 부식, 마모가 있는지 여부, 리더니까 리더의 버팀 방법 및 고정 상태의 이상 유무.
5번. 5번은 그 철골 공사할 때 제3자 위해 방지 비례 낙하 및 비선 방지 설비 5가지예요. 그때 다 4가지는 방호라는 말이 들어가서 방호 철망, 방호 선반, 방호 울타리, 방호 시트, 안전망. 그리고 해체 공사할 때 요건 이제부터 이제 25점짜리 문제죠. 해체 공사할 때 해체 대상 구조물 조사 사항 10가지랑 부지 상황 조사 사항 5가지 쓰는 게 있었어요. 요거를 암기해 보면 일단 순서를 조금 내용 비슷한 걸로 묶어 봤어요. 그래서 구조물의 조사 사항으로 나왔으니까 먼저 구조라는 말이 들어간 6번, 7번, 1번에 대한 조항을 먼저 암기할게요. 일단 구조물이 설립 연도를 알아야지 어느 정도 노후가 됐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생각해서 쓰는 조항으로 그걸 모았어요. 그래서 구조물의 설립 연도, 사용 목적, 그 다음 노후 정도, 재해 정도, 재해 유무, 그 다음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구조물의 구조의 특성, 치수, 층수, 건물 높이, 기준층 면적. 그 다음에 요게 해체 대상 구조물이잖아요. 그럼 해체 공사. 그럼 해체라는 말을 뺐어요. 4가지로. 지금 8가지, 아니 10가지를 써야 되니까 지금 3가지 그러면은 4가지 합치면 7가지네요. 그러면 4번째, 해체공법의 특성에 의해서 비상각도, 낙하 반경 등에 대한 사전 확인. 또 해체 시에 우리 전도 우려를 항상 고려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도 우려가 있는 내외 장제, 그리고 해체물의 직접 운반 방법, 그 다음에 해체 시 주의하여야 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건물이 증설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재사용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재사용 뭐 부재 이런 게 있었던지 하는 글을 알아야 되니까 증설, 개축, 보강 등의 구조 변경 형황을 알고 재이용 또는 이설을 요하는 부재 형황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고려를 해서 여기가 9가지예요. 9가지. 그 다음에 외우기 편한 거는 뭐 진동소음 분진 예상치 측정하셔도 되고 우리 전기배선도 솔직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설비기구, 전기배선, 배관 설비 개통의 상세 확인 아니면 또 이거를 특징적으로 구조물의 평면 구성 상태, 폭, 층고, 벽 등의 배치 상태 암기하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의 구조물 특성에 따른 내용 및 조건 이렇게 하시고 부지 상황 조사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 차로 먼저 구분했어요. 사람하고 차.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 인구, 건물 동수 및 거주자 현황. 그 다음에 차라고 그랬으니까 차량 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 통행인 포함한대요. 그리고 도로 상황 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 그 다음에 도로로 다시 해서 접속도로 폭, 출입구 개수 및 매설물의 종류 및 개폐 위치.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추가해서 부진의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 설비 위치, 발생제 처리 장소, 해체 공사 착수에 앞서 철거, 이설,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 장애물 현황. 여기도 하나가 있죠. 진동소음 발생 영향권 조사. 어차피 해체 앞에도 진동소음 분진 예상치 측정 및 대책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냥 요 4가지에다가 요거 하나 더 더해서 그냥 진동소음 발생 영향권 조사 이렇게 외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계 해체 공법에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철 해머 공법, 소형 핸드브레이커, 대형 핸드브레이커, 커터 공법, 절단 공법, 전도 공법 이렇게 있고 유압의 연과 대표적인 거 압세 공법, 유압제 공법, 팽창압 공법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냥 하나 더 같이 보면 해체 대상물 조건에 따라 작업계획 수립에 대한 준수사항은 뭐가 있냐면 한번 같이 볼게요. 작업 구역 내에 관계자 외 이외의 사람들은 출입 특제 이 부분도 항상 공통사항이죠. 그리고 강풍, 폭우, 폭설 등으로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이것도 공통사항. 그리고 사용기계 기구 등을 인양하거나 내릴 때 그물망이나 그물포를 사용하래요. 그리고 외벽과 기둥 등을 전도시키는 작업을 할 때는 전도 낙하 위치 검토 및 파편 비상거리 예측해서 작업 반경을 설정하여야 한다. 전도 작업을 수행할 때는
다른 작업자는 대피시키도록 하고 대피를 확인한 다음에 전도시키도록 한다. 세체건물 외곽에는 방호망 비계를 설치해서 해체물의 전도, 낙하, 비산,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안전하게 파쇄공법 특권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반징벽, 비산 차단벽, 분진 억제 살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자 상호 간의 적정한 신호 규정을 당연히 준수하고 신호 방식 및 신호기 사용법 등 사전에 교육에 숙지를 해서 서로 신호가 안 맞아서 사고가 나는 위험을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적정한 위치에서 대피소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는 콘크리트 공사의 안전작업이고 여기에서 요거는 2번 나왔죠. 고려해야 할 중은 5점짜리도 나오고 또 확대해서 이게 25점짜리로 나왔어요. 거푸집 및 지보공 동발이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하중 5가지를 쓰라고 했는데 크게는 연직 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콘크리트 츠갑, 특수 하중,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이래요. 그러면 연직 방향 하중 같은 경우는 위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거푸집 동바리의 하중이 있고 콘크리트, 철근, 거기에 작업원, 타설용 기계기구, 가설 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 하중, 횡방향 하중은 작업할 때 진동, 충격, 시공 오차에 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풍압, 유수압, 지진 등. 콘크리트 츠갑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츠갑, 특수 하중은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 하중이고요. 5번째는 이제 아까처럼 이제 이래서 여기 1번에서 4번까지 해당되는 하중의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거푸집 등을 조립할 때 준수사항이래요. 거푸집. 이것도 원래 순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암기하기 편하게 좀 나눠봤어요. 일단 공통사항이 자주 나오는 게 재기공, 재료, 기구, 공구 등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달포대 사용하라고 했고 강풍, 폭우, 폭설, 해체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해체 공사할 때도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 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할 때에는 안전 담당자를 배치를 하고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외에 통행을 제한하며 슬라브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많은 인원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대요. 거푸집을 현장에서 제작할 때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제작하여야 하고 거푸집의 운반,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 내 통로, 비계가 충분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항상 보조원을 대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제 펌프카예요. 펌프카를 이용해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준수사항이에요. 준수사항. 이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죠. 레미콘 트럭하고 그 다음에 펌프카가 맨 처음에 들어와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 과정처럼 암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레미콘 트럭하고 펌프카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적절히 유도하기 위해서 차량 안내자를 배치를 하고 이 작업을 할 때 당연히 안전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펌프카의 앞뒤로 해서 그 콘크리트 타설한다는 그 작업을 안내해주고 알려주고 펌프카의 사용에 대해서 그리고 펌프카 실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니까 그거에 관련된 펌프 그리고 호수 볼게요. 호수 펌프 배관용 비계를 먼저 사전 점검을 하고요. 배관 상태, 펌프카의 배관 상태를 확인을 하고 레미콘 트럭과 펌프카의 호스 선단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을 하는 작업을 확인을 하고 호수는 적정 호수의 길이를 초과하지 말며 호스 선단이 요동하지 않도록 확실히 붙잡고
타설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압송 방법, 즉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타설해라. 그때의 방법은 공기 압송 방법을 사용하는 펌프카를 사용할 때예요. 그리고 이것도 공통 거의 많이 나오죠.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라든지 뭐 비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항상 주변 전선 등 고압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확보하라고 하죠. 주변 전선 등 지작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를 준수하도록 한다.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 집안의 부동치마, 이것도 항상 펌프카에서 주의적으로 나오는 부분인 거죠. 펌프카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데 그게 잘못돼서 일부분이 미끄러지면 전도가 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 집안의 부동치마로 펌프카가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8번 문제는 흙막이 공법에 대한 안전계획 및 관리인데 요것도 많이 제가 자주 언급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거 흙막이 공법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는 첫 번째 굴착하는 토질의 형성 및 지층을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지하 수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며 인접 구조물의 침하도 당연히 생각해야 되죠. 보통 이제 굴착을 하고 나서 인접 구조물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보일링, 히빙, 파이핑 이렇게 와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지금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있을 수 있는 현상이긴 하죠. 그래서 항상 지하 수위에 대한 대책, 뭐 토질이 점성톤지 아니면 사질톤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인접 구조물의 침하가 우려가 있는지도 보고 보통 여기에 토양의 중량물 차 때문에 이 건물이 기울기가 생기니까 이게 전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변이를 생각하고 사면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를 하며 주변의 침하로 인한 문제점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 굴착 계측기 종류 2번 나왔죠. 요거에 대해서도 10가지 다 아셔야 돼요. 10가지 보통 그냥 차례대로 볼게요. 건물 경사계 주변에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건물의 기울기를 측정, 지표면 침하계, 지표에 침하량을 설치를 해서 지표면의 침하량을 측정하는 기구, 지중경사계 해서 집안의 변이, 즉 변이가 벡터처럼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위치, 크기, 방향, 속도를 계측하는 기구가 지중경사계예요. 지하수위계에는 당연히 지하수위 변화를 계측하는 것, 간숙수압계는 간극수압 변화 측정하는 것, 토압계는 당연히 토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 하중계는 스트러트와 어스앵커의 축하중 변화를 측정하는 것, 변형률계는 흙막이 구조물 또는 흙막이 구조물의 각 부재와 인접 구조물의 변형률을 측정하는 기구고, 층별은 지층별 침하량을 측정하는 기구, 균열계는 건물 균열의 크기와 변화 상태를 측정해서 균열의 속도를 파악하는 기구예요. 그리고 요것도 잘 나오죠. 요것도 단골 문제, 기사에서도 단골 문제죠. 흙막이 지보공 정기점검 사항, 부재, 정도예요. 상태, 부재의 손변부 항상 많이 나오는 데죠. 손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와 상태, 부재의 부착부, 교차부, 접속부의 상태, 치마의 정도, 흙막이 지붕 설치할 때 치마량이 체크하는 게 중요하죠. 버팀대의 기납의 정도. 마지막 문제예요. 9번. 8번하고 9번 같은 경우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는 거니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9번은 시스템 동발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공을 보면 지주형식 동발이 시공할 때 준수사항이 있고 보형식 동발이 시공할 때 준수사항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암기하기 편하게 순서를 좀 바꿔놨어요. 항목을. 자, 보면 요거는 보형식과 지주형식 2개 다 똑같아요. 그러면 저 2줄을 외우면 아래 거랑 위에 거랑 2가지는 다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급자가 시공할 때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랑 해체 방법대로 안전수칙대로 준수를 해서 시공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시공 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를 해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는 하중이 나오는데 연직 하중, 여기선 연직 수평 하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직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침하 방지 조치를 하고, 연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해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되도록, 여기는 메인이 조립도죠.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수평재, 가세제를 설치해라. 여기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조립도 문제가 나와요. 뭐 이런 거 시공 상세도에 따라, 조립도에 따라, 그리고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방법에 따라서 해라. 그러면 요것도 유사하게 외우면 되겠죠. 조립도. 그 다음에 연직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침하 방지 조치를 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동바리는 해체를 해서 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재에 반복 사용으로 인해서 변형 부식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그런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 동바리니까 당연히 그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 이 두 가지를 추가하면, 자, 앞에 두 개, 네 개, 5개 외웠네요. 5개. 그러면 수직재와 수평재는 당연히 직교되게 설치를 하고, 이음부와 접속부는 흔들림이 없게. 그러니까 그냥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가 되게 설치를 하고 흔들림 없게. 또 여기에다가 가세제를 추가를 해요. 수직재, 수평재, 가세제를 연결할 때 수직도를 유지해라. 직교되게 수직도를 유지하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수직재가 있었으니까 그냥 연결해서, 수직재가 세 글자, 3개예요. 3개. 수직재, 수직재, 수직재. 그럼 그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수직재를 설치할 때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 연결 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정확한 잘 모르겠는데, 수직재가 이렇게 있으면, 수평재가 이렇게 2개가 이렇게 연결되면,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 연결된, 그러니까 수평재 얘와 여기가 있으면 요 사이에 연결 부위가 2개소가 되면 어쨌든 안정하지 않다는 거니까 요렇게 연결했거든요. 그래서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연결 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정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세제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의 요거 자재, 핀 또는 클램프로, 가세제는 가세제, 그러면 요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세제가 이렇게 수평 가세제도 있고 수직 가세제도 있잖아요. 그쵸? 그 가세제를 할 때, 결합할 때는 핀 또는 클램프로 튼튼하게 결합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시스템 동바리는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요게 그 받침철물 이렇게 생긴 거 밑에 받침철물에 조절 너트와 밀착하게 설치를 하고 편심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한다. 이게 그 콘크리트에 대한 그런 하중을 맨 아랫부분이 받치기 때문에 거기에 편심 하중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받침철물과 수직재가 정확하게 밀착되게 연결이 돼야지만 그게 또 유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스템 동바리의 설치 높이는 단변 길이, 전체 길이에, 짧은 길이에 대한 단변 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래요. 여기 길이에 3배를 초과하지 말라는 거죠. 동바리 설치하는 높이가. 그리고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붕괴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거는 뺄게요. 다마는 콘크리트 두께가, 요것도 콘크리트 두께가 50cm 이상이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수직재를 연결하고 맨 끄트머리가 보면은 하부에는 당연히 그 받침대가 있을 거고, 그죠? 받침철물이 이렇게 있을 거고, 위에는 당연히 유헤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니까 유헤드 아래에서 40cm, 그 다음에 여기 받침철물에서 40cm 요 지점에는 수평재를 설치하라 이거예요. 자, 콘크리트 두께가 0.5, 그러니까 0.5m 이상이면 시스템 동바리 수직재 상단과 하단의 경계 조건 및 유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그러니까 유헤드가 있고 여기에서 수평재가 있으면 수평재 여기, 그리고 조절형 받침대 철매 윗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래에 받침철문부터 최하단 수평제 밑면까지의 간격이 40cm 이내가 되도록 끄트머리는 아무래도 좀 유의해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40cm 이내에다가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가 콘크리트 두께가 50cm 이상일 때예요. 그 다음에 멍에 또한 유헤드에 놓을 때 중앙에 편심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헤드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고, 유헤드에서 떨어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전도되거나. 14번째는 경사진 바닥에 설치할 때는 고임등을 해서 고임재를 사용해서 시스템 동바리 바닥이 당연히 수평이 되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해야 한다. 보형식 동바리 시공 시 준수사항은 앞에서 두 개가 똑같다고 그랬죠.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랑 해치 방법대로 안전수칙대로 해야 되고, 시공 상세도대로 정확하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보와 보 사이의 수평 연결재도 움직임 방지하게 설치를 하며, 보형식 시스템 동바리 양단도 지지물에 고정해서 움직임 탈락, 여기서 움직임 탈락이 많이 나와요. 움직임 탈락을 방지하고, 또한 보조 브라켓 및 핀 이런 부속 장치는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 그리고 보설치 지점은 콘크리트 연직 하중, 보해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보가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은 지점으로 사용하면 안 된대요. 요것도 5가지니까 요거 2개 암기하시고, 움직임으로 암기하시면 보와 보 사이의 수평 연결재 설계할 때 그 움직임 방지, 아니면 보형 시스템 동 양단에 지지물로 고정해서 움직임 및 탈락 방지, 이렇게 하면 4개. 그 다음 연직 하중, 요것도 나왔던 거니까 연직 하중, 보해 하중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 이렇게 요거 2개, 요거 이렇게 2개 암기하셔도 될 것 같네요. 아니면 뭐 부속 장치가 성능과 안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하던지. 지금 거푸집 동바리가 나와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시공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답을 적어 놓은 거고요. 우리가 이제 메인으로 자주 보는 것들은 지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온 것들이라서 그것 또한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 제332조에서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립할 때 준수사항,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깔먹이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침하 방지 조치를 해야 된대요. 계구부 상부에는 동바리 설치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뚫린 공간에 동바리를 설치하게 될 경우는 거기에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 뭐 H빔이라든지 아무튼 견고한 받침을 위에다 해야 되겠죠. 동바리를 설치하려면 계구부에다는 공바리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 지지 상태를 유지할 것. 동바리 이음은 맞댄 이음이나 장부 이음으로 하고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그 다음에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단단히 연결할 것. 거푸집이 곡면이면 버팀대의 부착 등 그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요게 뭐냐면 거푸집이 이렇게 위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상 방지를 위한, 요게 위로 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종류가 동바리로 사용하는 관관이 있고 파이프 서포트를 이용하는 거가 이거 동바리 종류가, 그 다음에 관광틀, 그 다음에 그 조립 강주, 시스템 동바리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스템 동바리만 볼게요. 시스템 동바리, 우리가 앞에서 본 것도 시스템 동바리에 그 지주형 보형 그게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시스템 동바리라는 거 정의도 알고 갈게요. 규격하고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등의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예요. 그 공장에서 종장에서 생산은 하고 제작은 공장에서 하고 그 부재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게 시스템 동바리예요. 거푸집으로 지지하는 동바리 형식을 시스템 동바리라고 하고 아래와 같은 걸로 정해서 방법에 따라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도 수평재와 여기서 직각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를 하고 흔들림 없도록, 연결 철물은 수직재를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 탈락되지 않도록,
수직과 수평 하중에 의한 동발이 본체의 변이로부터 구조적 안정성이 되도록 여기서도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견고하게 설치. 여기는 메인은 뭐 앞에는 꾸며주는 말이고 조립도에 따라 그리고 수직재, 수평재 직각으로 설치를 하면 흔들리지 않고 탈락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동발이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 철문을 서로 밀착되도록 아까 그 시멘트가 아니고 콘크리트에 50cm 이상일 때 그거 나왔었죠. 이것도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점을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를 하고 잘 해야 되고 또한 유헤드하고 최상단 그것도 잘 해야 되겠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 부위 자, 수직재가 있고 아래가 받침철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요거에 겹친 이 두 개가 겹쳐서 연결이 될 텐데 그 길이를 3분의 1 이상이 되라고 하래요. 그래 보통은 이게 받침철문의 길이가 요 길이를 60cm라고 하는데 보통 3분의 1이면 20cm겠지. 겹친 길이를 20cm. 근데 겹친 길이를 20cm보다는 크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는 20cm예요. 20cm. 그래서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할 것. 그걸 구성을 보면 요게 잭베이스가 말하는 게 받침철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침철물과 수직재 연결 부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거고 수직가세 얘는 수평가세 여기 수평가세 유헤드잭 콘크리트가 아까 50cm였을 때 뭐냐면 요거랑 그 수평재의 그 거리가 40cm란 얘기예요. 잭베이스 요 바닥에서 그 다음 수평재 요게 40cm란 얘기예요. 또 목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334조의 콘크리트 타설도 다시 한번 볼게요. 당일의 작업 타설 작업할 때 준수사항이에요. 타설 작업할 때 준수사항.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이 집안 치마 부동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있으면 보수할 것. 변형변이 집안 치마. 그리고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변이 치마 유무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 배치. 이상 있으면 당연히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거푸집 붕괴 위험이 있으면 당연히 보강 조치.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해서 거푸집 동바리를 해체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해서 콘크리트 타설. 제335조고요. 콘크리트 펌프 등 사용 시 준수사항. 첫 번째, 아까 나왔던 문제하고 좀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죠. 작업을 시작할 때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 점검. 그리고 호수가 요동선에 할 때 추락 위험이 있으니 꼭 안전난간 요게 추가가 돼요. 요게 아까는 그거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말과 안전난간이라는 말은 없었는데 여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갖다는 규칙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할 때는 우리가 이게 높이가 높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가공전선이라든지 그런 주변의 전선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돼요. 뭐 가공전선의 이설이라든지 절연 보호구를 거기에 그 방어문 그거를 설치하든지 그 두 개가 해야 되는 거죠.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으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으면 이게 항상 내 얘기 나왔던 거죠. 아웃트리거가 미끄러져서 한쪽이 그 균형을 잃어버리면 전도가 될 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한 방지를 적절하게 해라. 요 말이 자주 나오긴 하죠. 이번에는 이제 조립 등 작업할 때 준수사항. 사업주는 기둥, 보, 벽체, 슬래브 여기 우리 건물을 질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여 해체할 때는 어떻게 준수사항이 뭐냐. 첫 번째, 해당 작업구에는 관계 근로자 외에 사람은 출입시키면 안 되고 기상이 안 좋으면 날씨가 안 좋으면 작업 중지를 해요. 보통 악천 후에 작업 중지를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재료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달보대 사용하고 낙하 충격에 의한 돌발재해가 발생하면 발생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버팀목을 설치를 하고 꼭 거푸집 동바리는 인양 장비에 매달고 나서 작업을 하래요. 그 다음에
철근 조립 등 작업 준수사항에는 높이 2m가 많이 나오죠. 높이 2m 이상이면 꼭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하는 조치를 취해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해라.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른 기출 문제였는데 요 항에 연결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 4절인가요?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렇게 연결돼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이 정리를 해보면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요거에 대한 안전조치. 작업 발판 일체형이라는 얘기는 거푸집에 작업 발판을 일체로 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푸집 종류가 기출문제였죠. 캔폼,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 라이닝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 발판이 일체로 제작된 거푸집. 자, 그러면 요게 깽폼의 그 조립, 그러니까 조립, 이동, 양중, 해체를 조립 등이라는 말로 간략화했어요.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 깽폼이랑 요 2번에서 5번이랑 준수사항을 나눠놨어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그러면 갱펌은 조립 등 작업할 때 준수사항이 뭐냐? 첫 번째, 작업 절차를 미리 근로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구조물과 깽폼이 있으면 그 근로자가 안전하게 깽폼에서 그 구조물 내부로 이동하기에 출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동 통로를 설치하래요. 그리고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할 때는 그 고정 설물을 이상 유무를 꼭 수시 확인을 해서 발견이 되면 조치를 취하고 꼭 갱펌을 조립 해체할 때 이게 메인이라고 그랬죠. 갱폼을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는 꼭 갱폼을 인양장비에 매달고 나서 하고 그리고 인양장비 매달기 전에 절대 해체하면 안 돼요. 지지 또는 고정 철물을 미리 해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갱폼 인양 시 작업 발판용 케이지에 그러니까 갱폼 거기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는 절대 인양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슬립폼, 클라이밍폼, 터널 라이닝폼 그 밖에 거푸집과 작업 발판으로 이체된 거푸집을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 거푸집 부재의 변형 여부와 연결 지지제 이상 유무를 꼭 확인을 하고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당연히 출입을 금지시키며 꼭 설계 도서에 정한 콘크리트 얀생 기간을 준수하고 콘크리트 면에 견고하게 지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여기서도 뭐 같은 거죠. 작업을 할 때 거푸집을 인양 장비에 매단 후에 작업을 하도록 폼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낙하 붕괴 전도 위험 방지를 꼭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그 다음에 앞전에서 하중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면 거푸집 동바리를 할 때 내내 같은 얘기죠. 거푸집 동바리를 할 때 여러 가지 시공 조건을 해야 되고 근데 그때 어떤 하중을 고려해야 되냐면 연직 방향 하중, 행방향 하중, 콘크리트 추가, 특수 하중, 1에서 4번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는 위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들, 그러니까 뭐 중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동바리. 일단 우리가 거푸집 및 지보공의 시공 조건 고려한 어떤 하중이라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거푸집, 지보공. 그다음 우리 콘크리트를 칠 거니까 콘크리트 그리고 철근, 배근 같은 걸 다 해놓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하기 때문에 철근까지. 그 다음에 작업원, 사람도 또한 무게가 있겠죠. 어떤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으면 그 하중이 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타설용계 기계기구, 자설용 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무게, 충격 하중. 그 다음 행방향 하중은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 오차 등에 대한 행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뭐 바람, 아니면 유수업, 지진 등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고려한 하중. 콘크리트 츠갑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 츠갑, 특수 하중은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 그리고 상기 1에서 하중은 연결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문제가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시스템 동바리가 장단점이 뭐냐.
일단은 시스템 동바리 같은 경우는 가세제, 뭐 수직제, 수평제가 공장에서 이미 생산돼 나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규격이라는 건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체결이 가능해지고 수직제 허용 내력에 따른 수평제 간격의 조절이 용이를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작업 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부재가 단순하고 시공이 간편하겠죠. 실제 이제 조립하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 현장에서. 단점은 일단 그걸 다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일단 투자 비용이 높을 수도 높고 구조적 안전성이 우수함으로 인한 과다한 신뢰성이 차고, 그러니까 그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져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항상 설계도대로 조립도대로 해야 되는 그런 걸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요거는 다른 데서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게 일단 22년도는 시스템 동바리가 단 것 같아요. 문제가 거푸집 동바리, 시스템 동바리, 뭐 하중, 뭐 콘크리트, 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분야가 좀 유사한 데서 나온 거긴 하죠. 콘크리트 거기에서 이제 그 염해, 탄산화 이런 거 부분들도 사실은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러면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코샤 가이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를 보고 이제 참고해서 또 그 암기를 조금 좀 쉽게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요를 같이 넣어놨어요. 시스템 동바리는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암기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규격화, 부품화된 수직재, 수평재, 가세제 등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푸집을 말한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안전 작업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조립을 계획하고 조립 작업할 때 조립 작업 준수사항을 지키고 해체 작업할 때 해체 작업 준수사항을 지키고, 조립을 계획할 때 일반 안정사항이에요. 조립 계획할 때 해야 할 것들,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하고 조립도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조립도에 따라 조립을 해요. 그리고 5m 이상이거나 발주자 또는 인허 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부터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받아야 돼요. 우리가 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건축구조, 그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그 다음에 건설기계, 기술사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 같이 공사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관계 전문가여야 돼요. 그 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은요 특별안전교육을 받아야 돼요. 특별안전교육. 그리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하며, 이 관리감독자는 업무 수행을 뭐뭐 해야 되냐면 재료가 오래 사용했거나 아니면 부식됐던가 손상됐던가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불량품을 제거를 해야 돼요. 또한 기구 공구, 개인 보호 같은 경우도 점검해서 불량품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 방법과 근로자 배치 작업 진행 상황을 보며 안전대와 안전모 등을 착용 상태를 항상 이제 근로자를 보란 얘기죠. 그리고 악천후가 있다면 근로자가 위험해지니까 작업 중지에 대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립 작업할 때 준수사항 볼게요. 그 앞전에 말했던 내용이 다 언급되어 있긴 해요. 조립 작업일 때는 재료는 당연히 인증 제품을 써라. 그리고 재사용할 때는 그게 구조적 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품질을 확인해라. 그리고 재료는 변형 분식 손상, 손변부 손상, 변형 부식된 거 사용하지 말아라. 그다음 하역 운반하는 크레인 등 장비는 당연히 전격 하중을 준수를 해야죠. 그쵸? 그리고 운전원은 자격 있는 사람, 보험 가입 여부, 가입 여부, 운전원과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런 거를 부착해요. 경격 하중, 경고 표지 부착을 해서 주의해서 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이게 뭐냐면 각 공정별, 각 단계별, 작업 단계별 위해 요인 위험이 있는지, 요거 우리 위험성 평가 관련된 문제도 3-4개인가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랑 그 단위 작업별로 문제랑 안전대책 쓰라는 문제가 3개 정도 있어요. 그것도 다 25점짜리 문제라서
그것도 이제 기출문제 나올 때마다 같이 볼게요. 위험성 평가 실시를 할 때 작업 단계별 위의 위험도를 도출을 해서 요거에 대한 거를 감소 대책을 수립하라는 거고, 조립도에 따라서 꼭 조립을 하며, 그러면 그 조립도의 순서는 뭐가 있냐. 자, 이게 조립 시스템 동발의 조립 순서예요. 일단 바닥의 진해력과 편탕성을 확인을 하고 먹줄 매긴 그 잭베이스 설치 위치를 표시를 해요. 먹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잭베이스를 설치를 하고 이게 말을 많이 하면 확실히 목이 가긴 하네요. 잭베이스 설치. 잭 바닥에 있는 잭 베이스를 설치한 다음에 잭 베이스와 하부 조절형 수직재 설치. 자, 잭 베이스를 여기다가 수직재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3분의 1을 겹침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수직재의 수평재 설치 및 핀으로 고정, 수평가세 설치. 일단 우리 1층 이렇게 한 다음에 수평가세 설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수직재, 수평재, 수직가세주는 소정의 높이까지 설치를 하고 나서 끄트머리에 유헤드잭을 해서 여기 멍에 놓는 거죠. 멍에 놓는 거기에 설치를 하고, 수직재는 전용 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고, 수직재가 2단으로 쌓이거나 할 때 연결철물로 견고하게 연결을 하고, 수평재와 수직재는 90도로 유지하라고 그랬죠. 직각으로 흔들리지 않게. 여기서도 나오네요. 안전지침에도 여기 나오네요. 슬라브 두께가 500mm 이상이면 뭐냐면 500mm 이상이면 아까 그 유헤드 아래부터 해서 수평재, 그리고 바닥에 받침철물에서 위에 수평재까지 꼭 400mm 이하 설치 거기에다가 하란 얘기고, 그리고 최하단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꼭 그리고 수직재와 유헤드잭 위도 아래도 꼭 서로 밀착되게, 그리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그러니까 잭베이스예요. 잭베이스의 연결부는 겹침 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 3분의 1 이상. 요것도 아까 나왔던 거죠. 3분의 1 이상. 만약에 60이다. 잭베이스의 길이가 높이가 60이다. 그러면 겹침은 20cm 하면 되겠죠. 3분의 1이니까. 그리고 시스템 동발이 설치 높이는 무한정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높이는 단변 길이에 건물의 짧은 편을 3배 이하로 설치를 해야 하고, 잭베이스의 그 전체 길이는 아까 말했듯이 600mm 이내여야 돼요. 잭베이스가 너무 길면 안 되는 거예요. 600mm 이내하고, 수직재와 물림 겹침은 200 최소 200은 되란 얘기예요. 그래서 20cm 이상 적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200mm 이상을 확보하고, 최하단 수직재는 잭베이스는 꼭 너트와 밀착되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직재의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잭베이스 스크류를 조절을 잘 하고, 잭베이스는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면 꼭 쐐기 등으로 바닥면을, 이게 보통 바닥이 있으면 여기에 들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잭베이스 여기 바닥사,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수평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 상태 유지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쐐기 등을 사용해라 그런 거예요. 유헤드폭은 멍에 또는 장선 설치에 충분한 폭이어야 된다. 유헤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상부죠, 상부. 여기 하단은 이제 그 잭베이스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멍에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게 설치 충분한 폭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장선 또는 멍에 편심 발생하지 않도록 유헤드가 있으면 중앙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요 사이에 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쐐기나 못으로 고정 설치하래요. 시스템 동바리의 하부 지반은 당연히 상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확보를 해야 되고, 작업 근로자는 이동 통로, 작업 발판, 추락방 등 떨어짐 이런 위험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 꼭 근로자는 지정된 통로를 사용을 해야 되며, 추락 방지 그거를 위해서 안전대 착용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립 완료가 되면 관리 감독자가 점검을 하게 돼요. 그다음 해체 작업할 때 준수사항은 일단 조립할 때
작업 순으로 가면은 되긴 하지만 타설된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가 발현되면 그것을 확인하고 꼭 작업 허가를 받아서 하래요. 작업 허가를 받아서 해체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체 작업을 할 때는 개인보호 그리고 사업주는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 전에 작업 발판이라든지 부재, 공구 그런 게 널려져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하고 작업 전 해체 작업 계획 근로자에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을 하고 또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고, 관계자의 사람들은 그 근로자들은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 금지 지역을 설정을 하면서 감시자가 꼭 배치를 해서 임의적으로 작업장에 아무나 이렇게 들어갈 수 없도록 출입을 통제를 해요. 그 다음에 해체 부재 규격별로 정리를 잘 하고 그거를 인양 장비로 하역을 하든지 인력으로 한다라고 하면 꼭 달줄 달부대로 사용하래요. 그리고 거푸집 동바리 조립 해체할 때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라고 했잖아요. 특별교육을 실시하라는 건 했는데 그 교육 내용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동바리 조립 방법, 작업 절차 당연히 있겠죠. 관한 사항, 조립 재료, 조립 방법, 재료 취급 방법. 그럼 이걸 첫 번째로 넣는 게 좋겠네요. 조립 재료의 취급 방법, 동바리 조립 방법, 조립 해체도 있으니까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 개인 보호구 착용 점검, 그 다음에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뭐 비계도 있는데요. 여기는 거푸집 동바리니까 뭐 이거는 뺄게요. 타워 크레인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특별 교육은 이제 시간 되시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